그다음에 올해 가격 패턴이 작년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연초에 쫙 오르다가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횡보. 그다음에 10월 말부터 상승. 이게 작년 패턴이에요. 그 패턴을 따라가도 1월에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1월에 조정이 원래 나올 확률이 굉장히 있고 또 하나 있는데 대선이 있던 해에 그 다음에 취임하는 1월에 항상 조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재무부 장관도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친암호화폐 진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SEC 새로운 의장 폴 애킨스. 네. 이 사람도 친암호화폐 진영이에요. 그 네.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이제 주요 자리에 앉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미 트럼프가 말했던 대로 되어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불러달라는 트럼프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죠. 그 이후로 이제 코인 시장에 뭐 불장이 왔다 하면서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쓰신 신민철 작가님 모시고 이제 불장이라고 하는 지금 코인 시장에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한 3, 4개월 만에 좀 나와주셨는데 그때가 어찌 보면은 좀 단기적으로 좀 저점 구간이었던 것 거의 뭐 같습니다. 바닥에 그때 한 가깝죠. 8천 정도 네. 때. 그래서 그때 그 나오셔가지고 이제 조만간 이제 뭐 가을 지나가지고 그쵸. 막 올라간다 했는데 댓글이 안 좋았거든요. 뭔 소리냐, 뭐 계속 지지부진하다 그랬는데 막상 이제 한 9월 말 10월쯤 되니까 그런 댓글들이 이제 모두 사라져가지고 네. 제가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그때도 뭐 아마 앞으로 뭐 계속 올라갈 것이다, 뭐 꽤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사실 일반적인 투자 뭐 이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서 네. 그때 나올 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나요? 비트코인은 막상 상승하면은 네. 이제 보고 탑승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데 또 네. 계속 가니까 네. 그래서 다들 탑승을 하려다 보니까 좀 빠져주면 탑승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또 안 빠지고 또 다시 가고 막 또 빠져도 더 기다려야지 하고 바뀌니까 다시.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 심리적으로 참 힘든 투자처인 것 같기도 해서 아마 좀 오늘 작가님하고 얘기 나누면 좀 도움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제 밤 오늘 새벽이죠. 네. 그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를 해서 0.1가 내려갔는데 그쵸. 발표 나자마자 지금 그 암호화폐 시장 쪽이 쫙 빠지기 네. 시작했어요. 네. 이거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금리 인하 자체는 모두가 예상했던 거고요. 네. 네, 문제는 그 이후에 연준의 태도인데 연준이 원래 지난 9월에 그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내년에 4차례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2차례로 줄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비트코인처럼 유동성과 연관성이 깊은 자산들 금도 2% 넘게 빠졌거든요. 네. 근데 금은 비트코인보다 시총이 8배 더 크잖아요. 걔가 2% 넘게 빠졌고 S&P가 3% 빠졌잖아요. 네. 그럼 비트코인은 유동성과 연관성도 S&P보다 더 크고 시총도 그거보다 훨씬 작은데 이 정도 빠지는 거는 뭐 사실 당연한 거에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트들은 막 한 7, 8%씩 막 쫙 빠지는 것 같던데. 알트가 근데 의외로 비트보다 뭐 그렇게 더 빠지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비트는 그 전에 막 갔었잖아요. 네. 알트는 최근 조금 못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알트가 더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잔바람 그쵸? 같은. 네. 근데 이제 이게 잠바람일지 아닐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게 지금 네. 이 촬영일 기준으로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일본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는데 네.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일본은행 그 우에다 총재가 네. 기자회견을 해요. 네. 여기서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얼마나 매파적으로 하냐 비둘기파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또 당장 가격 전망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단기적인 거긴 한데요. 어차피 네. 내년에 일본은 금리 인상 한 2번 정도는 무조건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뭐 1월이냐 3월이냐 뭐 차이가 있겠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뭐 단기적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지금 조정이 한 번은 오기는 와야 돼요. 네. 예, 원래 연말 연초에 조정이 한 번은 오는데 그게 이제 12월에 오느냐 1월에 오느냐 그거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래 조정이 한번 와야 된다라는 거는 뭐 과거에 어떤 패턴이 있는 네네. 건가요? 반감기 무조건 다음해 1월에 원래 조정이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가격 패턴이 작년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네. 연초에 쫙 오르다가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횡보. 그다음에 10월 말부터 상승. 이게 작년 패턴이에요. 네. 근데 올해 완전히 똑같죠. 1월부터 3월까지 그러네요. 폭등,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횡보, 10월 말부터 상승. 완전히 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작년에도 그 해 다음에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이죠. 네. 올해 1월 기억하시겠지만 ETF 승인되고 20% 빠졌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패턴을 따라가도 1월에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1월에 조정이 원래 나올 확률이 굉장히 있고 또 하나 있는데 대선이 있던 해에 그 다음에 취임하는 1월에 항상 조정이었습니다. 이거는 네. 모든 위험 자산 시장. 네.
그게 지난 100년간의 주식시장의 역사거든요. 이걸 보더라도 1월에 조정.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240일째 되는 주에 조정이 왔었어요. 네. 그게 이번 주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 패턴을 따른다면 이번 주부터 조정인 거죠. 그러니까 12월, 1월에 지금 악재들이 좀 많이 네, 모여 그러니까 있다. 뭔가 한 번은 조정을 가야 돼요. 조정을 가야 되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조정이란 거는 어제 이제 최대 한 9% 정도 빠지긴 했는데 9% 빠진 건 사실 조정은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그리고 이게 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이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되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뭐 한 2주 이상에 걸쳐서 20% 비트코인의 경우는 20% 이상 하락하는 거. 그 정도는 돼야 진짜 조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 조정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인지 그냥 잠깐 빠졌다 가는 건지는 아직은 불확실하고 한 번은 12월이나 1월에 비트코인이 20% 정도는 또는 그 이상으로 빠지는 조정이 한 번은 올 것이다. 좀 의문이 드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어떤 이런 패턴 때문에 이번에 또 일어난다는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또 그게 또 이렇게 막 맞아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잘 맞죠. 근데 사실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과거에 일어나는 일이 뭐 똑같이 반복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코인은 뭐 이렇게 좀 뭐 패턴화가 되는 또 건가요? 그 패턴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예를 들어 9월이 최악이 되는 거 거의 맞죠. 그다음에 11월, 12월로 갈수록 좋아지는 거 이번에도 다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주식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더 패턴성이 강해요. 근데 그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주식과 같은 어떤 그런 현금 흐름과 같이 실적과 같은 다른 가격을 결정하는 변수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과 수요의 역학으로만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 가격을 굉장히 많이 좌우지우지하면 단기적으로는 네. 장기적으로야 당연히 채택이 많이 되고 더 많은 자금이 몰려들어서 가격이 오르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작용해요. 예를 들어 주식은 이번 달 뭐 예를 들어 중순쯤이 꺾이는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아. 그럼 과거 패턴 필요 없이 오르는 거죠. 네. 근데 비트코인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쯤에 기댈 곳이 없구나. 여기는. 네. 지금쯤에 원래 떨어지던 시점이었으면 다 팔아요. 그러니까 또 막상 파니까 진짜 빠지냐면서 또 팔고. 그러면서 심리를 굉장히 많이 탄다는 측면이 있겠고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반감기 그러니까 앞에 거랑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는 건데 공급과 수요의 역학에 의해서 가격이 저항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반감기라는 이벤트가 있고 이 이벤트를 기점으로 3년 상승 1년 하락이 4년 사이클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해져 있는 하나의 이벤트에 따른 사이클 패턴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세부적인 패턴도 그 사이클 패턴 내에서의 작은 패턴들을 형성하면서 따라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이제 상당히 높다. 네, 그렇죠. 100%는 아니지만 네. 주식이나 다른 자산보다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도 한 20% 정도. 과거에는 30% 이상이었어요. 30%. 근데 이번에는 30%.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30%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뭐 단순 계산하면 지금 뭐 1억 5천이니까 1억 초반까지도 막 확 내려갈 수도 있다. 맥시멈은 1억 초반까지도 가능하고 아니면 한 1억 2천 정도까지. 그 정도면은 상당히 좀 빠지는 거일 수 있을 그쵸. 것 같고. 네. 그러면 아마 지금 투자하시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야라는 약간 공포도 느껴질 것 같기도 하는 수치네요. 그건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원래 비트코인한테 투자한 사람들은 뭐 그 정도는 그냥 그러니까 그 오늘 보니까 막 한 7% 8% 빠진 그런 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은 7, 8%면 정말 폭락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1억 투자했는데 갑자기 800만 원 날아간 거잖아요. 하루 만에. 하루만 있다 할 걸 뭐 이런 정도의 충격인데 이 동네에 계신 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그렇죠. 뭐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옆집 개가 짖는 소리 정도 그냥. 그렇지만 어쨌든 꽤나 센 하락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네, 20%나 또 그 이상 갈 수 있는 12월에서 조정이 1월 사이에. 12월 1월 중 어딘가에서. 그럼 이게 뭐 예전에도 계속 반복은 되었었던 네, 맞아요. 그런 네. 근거는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하한 거는 약간의 그냥 시세 차익 뭐 실현 정도의 그냥 아직까지는 단기 그걸로 정도로 보여요. 네. 보일 수 네. 있다. 그러면은 저번에 우리 뭐 지금 계엄령 하고 지금 뭐 탄핵 정국 뭐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한번 8천만 원까지 뭐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비트코인은 어찌 보면 이제 글로벌 자산인데 우리나라 어쨌든 뭐 탄핵 정국 때문에 뭐 계엄령 선포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업비트 시장만 지금 쭉 빠지는 거지 다른 데는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대로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던질 이유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만큼 비트코인은 심리의 영역이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우선 겁나서 던졌다. 네, 심리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자산이라는 그 특징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직도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그 계엄 사태로 인해서 국내 거래소가 중단될 것이다 라는 공포가 있었겠죠. 그게 있었을 수는 있겠다. 네, 그러면 네. 거래소에서 더 이상 내가 돈을 못 빼니까 네. 빨리 빼려고 그렇게 해서 팔았던 게 크겠죠. 네, 하긴 뭐 계엄이 뭐 몇 시간 만에 끝나서 그렇지, 만약에 네, 진짜 장기 뭐 지속화될, 그랬으면은 네. 뭐 앱 다 문 닫고 네, 네. 우선 뭐 중단하고 동결시킨다 이랬다면은 이제 공포감이 있었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거로 인한 공포감은 이제 초반에 가격 빠지는 거고, 네. 그 이후에 빠진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막 빠지니까 무서워서 팔던 사람들이겠죠. 네. 그러면은 그때 거의 8천까지 내려갔다 순식간에 1억 4천 다시 회복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럴 때 오히려 또 뭐 엄청 돈 번 사람들도 있었겠죠.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서 살려고 하면 절대 못 사고요. 네. 또 거래 자체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때 거의. 그때는 뭐 막 네. 안 들어가지고 막 네, 그러니까. 미리 다 걸어놓은 것만 걸렸겠죠. 네. 네. 그러면 정말 설마 여기까지 빠지겠어 하고 그냥 막 걸어놓은 분들이 잡았겠네. 그렇죠. 네. 그분들은 이제 순식간에 뭐 40~50%씩 그쵸. 벌었던.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오히려 뭐 이렇게 선물이나 뭐 이런 거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뭐 큰 충격받고 뭐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건가요, 이게?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선물이 선물이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상관이 아. 없고요. 네, 해외 시장은 당연히 글로벌 시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죠. 그러면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비트코인 정말 뭐 초보자들이 네. 그냥 이렇게 샀다가 겁나서 막 던지고 뭐 거의 이런 그런 것들. 영향이 컸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냥 뭐 초보자들이 좀 약간 손해를 봤다 뭐 이렇게 봐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겠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시장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아니면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주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좀 네. 시총도 커지고 해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소비자 시장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네. 소매 투자 시장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고, 한국 뭐 업비트가 뭐 거래량 뭐 몇 이내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현물 거래량 위주인데 실제로는 해외에서는 선물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그럼 됩니다. 이제 국내 시장은 큰 의미가 없다. 저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것도 예전에는 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저도 김치 프리미엄이 장기적으로 이제 점점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네. 점진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매 투자자들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비트코인을 좀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들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소매 투자자들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또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네. 대부분의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로 옮기려고 할 때 이런 해외 거래소와 입출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굳이 김치 프리미엄이 과거처럼 이렇게 붙어야 될 필요가 좀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자유롭게 좀 이동도 그렇죠. 되고. 네, 과거에는 국내에서만 그 코인을 사야 됐잖아요, 비트코인을. 네. 그러면은 해외 거래소 이동 못하는 사람들 많고, 이동할 때 여러 가지 시세 차익이나 불편한 점 때문에 그냥 국내 거래소에서 무조건 샀거든요. 네. 그러면 국내 거래소에서만 무조건 살려다 보면 당연히 프리미엄 붙어도 사야만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특히 스테이블 코인 이용해서 시세 차익, 그런 좀 시세 변동 이런 걱정 없이 옮기는 게 쉬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꼭 국내에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을 때 국내 거래소에서 사야만 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연동해서 같이 갈 것이다. 네, 다만 그래도 역시 불장이 오면 붙을 것이다. 아직 불장이 안 온 거예요. 아직도 아니죠. 네. 아직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냥 미지근한 것도 네, 안 되는 알트 거예요. 완전 불장이 와야지 이제 네. 국내에도 불장이 올 것 같다. 왜냐하면 국내는 절대적인 알트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는요? 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알트코인 투자자가 훨씬 많은 시장. 훨씬 많아요. 네, 한국은. 시총은 더 커도. 근데 비트코인 더 커도 알트코인 투자자 비율이 훨씬 많은 시장. 한국. 투자자의 비율이 많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숫자가. 네, 전체 투자 비중 중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50% 이상 훨씬 많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자료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중의 비트 비중이 한 20%? 네. 그럼 100명 중에 80명은 알트코인 그렇죠. 투자를 한다는 알트코인 거예요? 투자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코인을 투기성으로. 네, 근데 거기는 세금이 없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세금이 없다 보니까 더욱더 투기성으로만. 어차피 뭐 이왕 버는 거 한 번에 네. 쫙 벌자. 그렇죠. 아. 뭐 알트 사서 그냥 뭐 데이 트레이딩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주식은 다 세금이 계속 붙잖아요. 네. 근데 지금 코인은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코인 시장으로 많이 몰리기 쉬운 거죠. 그래서 뭐 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자산의 가치를 보면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당장 이제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알트코인을 보면서 단기적인 투자 마인드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장이다. 한국 시장은. 네. 거기에는 세금이 없는 것도 분명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 여기는 이제 현물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상 네. 뭐 비트코인 정도는 너무 느리다 뭐 이런 그쵸? 느낌으로 네, 가는 네, 거죠. 네. 현물이어도 뭐 이름도 성도 모르는 코인들 사도 막 하루에 10배씩 오르고 하는 경우 있으니까. 네. 그러면 거의 뭐 선물 투자 맞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는 20% 정도만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외국 쪽은 아까 선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바이낸스 뭐 이런 데서 막 그쵸. 선물 투자 막 네. 하는 것 같던데 네. 그런 쪽으로는 한국인들이 뭐 많이는 안 하나요? 아직까지는 많이 안 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바이낸스라고 하는 거 어쨌든 한국어 지원도 안 되고 네.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가 한국어 지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인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 만약에 이번에 세금이 정해졌으면 좀 더 옮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해외 거래소랑 그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해외 거래소에서 내가 뭐 했는지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로 좀 더 많이 갔을 수가 있는데 세금이 또 2년 유예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덜 가려고 한다. 다만 계엄 사태 때문에 한국 거래소를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 거래소는 그러면은 네. 덜 불안한 건가요? 뭐 거기는 뭐 어떤 뭐 리스크는 없는 건가요? 반대로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가 그렇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외 거래소도 있는데 규모가 작은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해킹을 당한다거나 먹튀를 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 네. 뭐 바이낸스 같은 이런 코인베이스 이런 규모가 굉장히 큰 거래소는 그런 위험성은 없고 네. 다만 좀 해킹에 대해서 국내 거래소보다 좀 더 취약한 거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킹 당하는 거죠. 자기 계정이. 아, 예, 내 예. 계정이.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소보다는 좀 취약한 면이 있어요. 국내 거래소는 예를 들어서 뭐 출금을 내가 갑자기 큰 걸 한다고 하면 전화 오고 막 소명하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되게 불편해 보이지만 막상 해킹에 대한 브레이크는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해외 거래소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내 계정이 해킹만 되면 그냥 다 털리는 거예요. 계정 보안을 진짜 철저히 해야죠. 아, 예. 그럼 보통은 뭘 추천하세요? 뭐 어떤 굳이 뭐 선물 투자를 네.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면은 뭐 업비트 정도. 저는 업비트에서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사실 더 좋긴 하죠. 글로벌 시대를 따라가면서 네. 하는 것이. 네. 뭐 선물 투자도 뭐 가능하고 하니까. 아니,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랄까요, 그 어떤 가치 판단을 할 만한 어떤 실적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뭐 뉴스나 기사거리가 나오면서 막 상승하고 하락하고 막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구글에서 뭐 양자 컴퓨터 칩을 뭐 만들었다라고 네. 하니까 또 갑자기 또 쭉 빠지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영상들 댓글에 이제 양자 컴퓨터 나오면 비트코인 다 제로 된다. 디지털 쓰레기 뭐 이런 얘기 막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양자 칩,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거랑 이렇게 하락이 바로 연동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뭐 당연히 그거는 불확실성 때문이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거의 9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격이 좀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이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저도 뭐 양자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나 자료들이나 뭐 논문들이나 이런 거는 네. 최대한 많이 본 바에 따르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양자 기술은 아직 뭐 택도 없이 멀었다. 네, 이번에 구글에서 발표한 윌로우 칩도 현재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는 수준의 1만 분의 1도 안 되는 네.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고 뭐 기술 발전이 점점 더 빨라지기 때문에 뭐 혹자는 정말 빨라지면 5년이나 10년 후라는 네. 얘기도 있는데 제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평균 낸 결과로는 아직도 뭐 몇십 년 후인지 정확히 그 가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수십 년 후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언젠가는 기존의 암호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이미 대비는 거의 되어 있어요. 그래요. 양자 내성화 암호화 체계가 네.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고 그거보다 더 성능 좋은 체계도 한 5년 이내에는 완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비트코인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업로드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절반 이상의 비트코인의 노드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노드들의 동의를 받아서 프로그래밍을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죠. 그걸 뭐 전문 용어로는 하드포크라고 하는데 네. 그냥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호화 체계를 업데이트한다. 그걸 하면은 양자 네. 컴퓨터에 대해서 내성이 생길 수 있게 업데이트가 가능한 그렇죠. 기능은 이미 네. 이미 있고 구현이 됐다. 그보다 더 상위의 것들도 개발되고 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 막 채굴 속도가 뭐 엄청나게 빨라지고 뭐 이러는 네. 건 아니에요, 혹시?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은 조금만 아시는 분이면은 당연히 아실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2주마다 채굴 난이도를 재조정합니다.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 채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그럼 바로 그 채굴 난이도를 업그레이드 해버려요. 그럼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냥 걱정과 우려에 의한 그쵸. 일시적인 하락도 이런 거지. 그쵸. 이 대세를 바꾸거나 이러기는 어렵다. 어렵죠. 네. 그러면 결국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우려는 그냥 우선은 좀 접어둬도 된다. 네, 그렇게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제 세금이 좀 이렇게 유예된 거 이거는 오히려 좀 호재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어차피 글로벌 자산화가 됐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또 없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큰 의미는 없지만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호재가 되겠죠. 어쨌든 자금의 추가 네. 유입이 좀 된다고 봐야 될까요? 뭐 국내에서는 당연히 더 될 수 있고 또 해외에서 거래했던 것을 국내에 가져와서 판다거나 할 때도 어쨌든 내후년까지는 세금이 없는 거니까요. 네.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뭐 그 자체로 엄청난 호재죠. 근데 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은 그렇게 있다고 보진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뭐 코인을 뭐 과세하거나 네, 아니면 또 과세 다 반대로 하죠. 또 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뭐 크게 영향은 좀 안 받는 건가요? 근데 이미 뭐 과세가 대부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트럼프도 코인 세금도 감면해주겠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가 된다 그러면 그건 영향력이 상당히 있겠죠. 네. 실제로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그럼 좀 얘기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네. 트럼프가 저기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네. 말을 막 많이 뭐 엄청나게 좀 약간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조용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뭔가 지속적으로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미 긍정적인 얘기를 네, 하나요? 얼마 전에도 CNBC 나와서 내년 이후에 네. 암호화폐 그다음에 AI 관련해서 좀 엄청난 게 있을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재무부 장관도 스콧 베센트라는 사람이죠. 네. 이 사람도 친 암호화폐 진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SEC 새로운 의장 폴 애킨스 네. 이 사람도 친 암호화폐 진영이에요. 네. 그 친 암호화폐 인사들이 이제 주요 자리에 앉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미 트럼프가 말했던 대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구체적인 건 이제 취임 이후에 판가름이 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를 종합하면은 취임 뭐 전후쯤 해가지고 한번 쭉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때가 어찌 보면은 막차 탈 수 있는 그렇죠. 기회 같은 최고의 느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걸 다들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모를걸요, 오히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중에 알고 계셨던 분들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알면 사실 뭐 모두가 아는 위기는 네. 뭐 위기가 아니다 뭐 이런 네. 것처럼 이게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거의 그렇게 안 해서 다를 거라 되는군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한번 만약에 조정이 오게 되면은 그때 한번 좀 그렇죠. 네.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지금 미국 정부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암호화폐 쪽을 어쨌든 뭐 본인들이 좀 수량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 네.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아직 불분명해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20만 개를 팔지 않겠다고 한 게 트럼프의 약속이잖아요. 네. 그 이후로 추가적인 약속은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전략적 국가 비축물인데 이제 그 이후에 나와서 뭐 루미스 상원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발의한 비트코인 비축 법안 이거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이죠. 이거 네. 같은 경우는 100만 개를 5년 이내에 사겠다는 건데 이거까지는 트럼프가 약속하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것과 미국이 자신들의 비용을 지출을 해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 둘 중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향후 조금 가격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왜 이걸 전략 자산화해서 비축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요. 의미가 있죠. 트럼프가 이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네. 당장은 당연하겠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죠. 네, 돈과 로비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네. 또 전체 유권자의 20%가 암호화폐 투자자이기 때문에 표에 있어서 엄청나게 유리하고 이게 당연히 1차적인 거겠지만 네. 트럼프는 거기까지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멀리를 내다보고 있는 거고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잖아요. 미국의 패권을 트럼프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러시아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뭐 사실 다른 나라들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그 패권까지 갈 수량 확보가 가능하냐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걱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뭐 돈은 많으니까. 미국이 1위고 뭐 아직까지 솔직히 시가총액 2조 달러라고 해봐야 뭐 미국이 맘만 먹으면은 엄청난 수량을 획득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네.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금만 하더라도 8,000톤이 넘는데 여기서 일부만 팔더라도 뭐 비트코인 100만 개는 금방 획득을 하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측에서 특히 비트코인 쪽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브릭스가 자국 통화를 사용하면서 이제 국제 간의 무역, 브릭스 국가끼리의 무역은 무언가 새로운 통화로 하자라고 하는데 이 새로운 통화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비트코인으로 하자라는 얘기도 잠깐 나왔었고 네. 그래서 푸틴이 얼마 전에 공공석상에서 비트코인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도 이제 다 유출이 돼 있었죠. 네. 네. 그럼 그게 이제 그런 일환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비트코인 그 채굴을 합법화했죠. 그 다음에 중국도 사실상 비트코인 채굴을 암암리에 묵인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탈달러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탈달러화된 그 국가들이 국제 간에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그 기축 통화를 만들어서 하기 전에 일단은 비트코인 등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항상 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또는 이 디지털 자산 산업과 관련된 패권 싸움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통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통화가 나름 이제 비트코인으로 정착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미국이 더 빨리 들어가서 아예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만약에 뭐 정말 다른 애들이 그렇게 확보를 많이 하면은 막 가격을 막 폭락시킨다든지 뭐 하면서 이렇게 통제권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그러면 어차피 달러나 뭐 비트코인이나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더 넘어서 단순히 비트코인에 관련된 게 아니라 결국은 달러와 관련된 얘기예요. 지금 중국이 더 이상 미국 채권을 사지 않고 금을 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특히 브릭스 나라들이 더 이상 미국 채권을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달러 거래가 막혔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러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겠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브릭스가 뭐 지금 전 세계 GDP의 사실상 거의 절반인데 걔네가 더 이상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이 미국의 최대 채권 수입국이었는데 채권을 사지 않으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죠. 그럼 트럼프는 이제 집권하면은 재정 정책을 엄청나게 할 생각인데 그러려면 대규모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데 채권을 안 사줘요. 네. 그럼 뭐 달러 수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 달러 수요를 어디서 만드냐는 거죠. 근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3조 달러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10년 안에 20조 달러 정도 규모로는 커질 거란 말이죠. 네. 예, 근데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의 70% 이상이 USDT나 USDC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시장이 지금보다 한 20조 달러로 커진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14조 달러, 15조 달러는 달러의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달러 수요가 10조 달러 이상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요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서 생성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암호화폐 시장 패권을 먹어버리고 국제 간의 거래 전부 다 달러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도록 만들어버리면은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 수요를 뒷받침해주는 엄청난 시장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장악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장악할 수 있고 달러를 뒷받침해주는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도 이제 당연히 뭐 말씀하신 어떤 국채나 이런 뭐 유동성을 푼 그 달러가 또 네. 그쪽 흡수가 또 될 네. 거니까. 원래는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 가장 컸던 게 이제 페트로 달러라고 하죠. 네. 석유 시장이었는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더 이상 달러로만 하는 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미 거의 20% 이상의 석유 거래가 달러로 되고 있지 않아요, 현재도. 근데 이게 앞으로 점점 커질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석유 시장 수요에서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단 말이죠. 그럼 달러의 위치는 점점 더 약해지죠.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무언가 강력한 달러의 수요를 뒷받침해주는 시장이 필요한 거죠. 그게 향후 암호화폐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미국 정부나 이제 트럼프는 이제 예측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쪽에 좀 그 힘을 실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된다는 이게 거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호재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여기 어떤 악재나 뭐 이럴 게 뭐 있는 게 있을까요? 뭐 당연히 지금 말한 그 트럼프가 자기 공약대로 안 하고 네.
뭐 친암화폐적인 정책을 하나도 펼치지 않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20만 개를 국가 비축물 전략적 국가 비축물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뭐 판다든지 네. 예, 그렇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큰 악재 중 하나인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비트코인의 어떤 미래는 트럼프한테 달려 있는 트럼프가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트럼프가 없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계속 시장은 커져요. 단지 이제 그거의 단기적인 특히 이번 사이클 당장 내년에 있어서의 가격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죠. 지금 트럼프가 약간 부스터 같은 느낌을 그쵸? 또 이제 네. 있는 거네요. 이게 네. 켜질지 안 켜질지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그쵸? 되지만 네.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그 재무부 장관이나 이렇게 좀 그 인사를 보면은 친암호화폐 성향인 분들이 네. 좀 많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러면은 이 트럼프가 만약에 공약대로 한다면 원래도 이제 패턴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이 뭐 비트코인 가격이 네. 좀 과거보다 더 좀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트럼프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뭐 비트코인 20만 개 안 파는 정도로만 하고 그 외에 뭐 다른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은 저는 결국은 원래 사이클대로 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비축법안 자체를 통과를 시켜서 또는 행정명령으로 네. 비트코인을 뭐 100만 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뭐 10만 개든 20만 개든 추가적으로 미국의 자금으로 구매를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가격이 훨씬 더 오를 수 있고 사이클도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지금 뭐 비트코인만 뭐 암호화폐는 아니니까 네. 다른 코인 시장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커진다면 네. 이건 기본적으로 채굴이라는 걸 해야 될 텐데 네. 그 부탄 얘기 뭐 요즘에 좀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데 뭐 수력 발전해서 남는 네. 전기 가지고 뭐 코인 네. 캐고 뭐 이런 것처럼 네. 전력이나 뭐 이런 양들도 이제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전력량, 뭐 에너지 소비 뭐 이런 것들. 근데 에너지 소비 자체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오히려 친환경 에너지가 지금 더 보급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수력 발전도 그렇고 네. 또 엘살바도르는 그 화산을 이용한 아. 그 화산열 발전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태양광 태양 또는 뭐 태양열 이런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보통 그런 지역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 발전을 해봐야 이거를 도심으로 옮기는데 엄청난 그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친환경 에너지들은 전기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간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 뭐 태양과 태양열은 당연하게도 대낮이 가장 그 발전량이 많은데 네. 정작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은 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간도 안 맞고 그럼 그동안 에너지를 보존해둘 배터리가 필요해요. 네. 이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고 또 거기서 손실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그 발전소는 정말 특수한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곳이 아니면은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설립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비트코인 채굴과 그것을 연동시키면은 이게 가능해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낮에 가장 태양광이 굉장히 쌀 때. 셀 때 발전을 해둔 것을 이거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바로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럼 여기서 채산성이 만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에 도심에서 에너지 소비가 심할 때는 그쪽으로 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과거보다는 어쨌든 그 생산 자체가 돈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 어떤 뭐 효율도 좀 네.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진짜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저도 부탄이 왜 이렇게 그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냐라고 처음에 어디서 들었을 때 이게 이해는 되더라고요. 수력이 워낙 많이 남아도니까. 네. 그 남아도는 에너지를 이제는 네.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전기 에너지를 통화 에너지로 전환해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뭐 그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네. 장점으로 네. 이렇게 보이는 네.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통계에 따르면은 1년에 실질적으로 지구로 오는 태양 에너지의 1% 정도밖에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99%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물론 실질적으로 다 99%인데 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리고 이게 네. 더 아마 조금 더 양성화라고 해야 되나? 조금만 더 일반화가 되면은 아마 국가적인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다 모든 국가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어찌 보면 석유 캐는 네. 거랑 비슷한 네. 개념으로 그냥 빨리 캐자 우리도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모든 남아도는 전기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보존했다가 또 먼 곳으로 보내면서 손실을 발생시킬 게 아니라 네. 그거를 그냥 바로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전기 에너지를 화폐 에너지 구매력으로 전환시켜두는 이 작업을 하면은 엄청나게 효율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약간 부동산 투자나 이런 그러니까 전통적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전기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실현 가능한 얘기고 실제 하는 나라들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자산을 늘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봤을 때 들으면 뭔가 비트코인의 앞날이 나쁠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안 드는데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결국에 이게 그러면 얼마나 올라가느냐 뭐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냐 뭐 이런 거가 궁금하실 네.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저번에 출연하신 이후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은 그러면 뭐 초반 중반 뭐 후반이라고 뭐 봤을 때 아직 초반인가요? 아니요. 이제 본 무대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넘어가기 직전의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은 3년의 상승장을 가지는데 지금 이제 2년차 막바지잖아요. 12월이니까. 그러니까 내년이 마지막 이제 3년차 상승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승장이라는 거의 의미는 내년 말이 가장 고점에 가까울 그쵸. 것이다라는 거군요. 뭐 다른 변수가 없다면은. 네. 그러면 지금 한 거의 한 60%좀 왔다, 60-70%좀 왔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뭐 한 70%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가장 화려한 8, 9, 그다음 100% 이제 마지막 정점을 향해 가는.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상승률이나 상승폭도 뭐 다른 자산에 비해서 절대 낮은 게 아닌데 그쵸. 이미 2배가 됐지만 이거는 이제 중반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뭐 예전에도 뭐 나오셔서 얘기를 했지만 뭐 한 2, 3억 이상 막 더 갈 거라고도 보시는 저는 거군요. 3억 이상은 거의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과거의 패턴에 기대서 그쵸. 판단하는 건가요? 네. 여기는 트럼프의 변수를 포함하신 건가요? 네, 트럼프가 그냥 딱 자기가 얘기했던 정도로 말했을 때. 그러면 약간 보수적으로 안 하면은 뭐 3억 이하에서 그 멈출 수도 가능하겠죠. 있고. 안 하면 당연히 3억보다 못 가겠죠. 지금 비트코인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코인들이 가는 건데 그쵸. 최근에 또 비트코인 그 인근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막 갑자기 3-4배씩 막 뛰고 이랬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아직 뭐 시작도 안 한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알트코인들이요? 네, 알트코인 네, 알트코인들은 뭐 아직 제대로 불장이 오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비트코인 시즌과 알트코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알트코인 시즌이 있는데 현재는 비트코인 시즌에서 알트코인 시즌으로 넘어가는 약간 과도기, 전환기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 혼재돼 있는 정도. 네, 약간. 네. 점진적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기 직전의 단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직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고. 네, 그러면 아직 비트코인의 시장이다라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네, 네. 그럼 비트코인은 결국에 이것도 이제 패턴이 있다면 네. 뭐 이제 그 어떤 호재가 다 끝나고 이제 네. 다시 또 이제 가라앉는 구간으로 갈 텐데 네. 그게 한 1년 정도 또 이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고점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뭐랄까요? 똑같은 과거의 어떤 이벤트 네. 아니면 어떤 뭐 지표 아니면 어떤 네. 뭐 그런 시그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네. 고점 지표들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건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좀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 네. 뭐 예를 들어서 MVIV라든지 NUPL이라든지 SOPR이라든지 파이사이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이게 딱 고점이다라고 말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봐야 돼서 이거는 좀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알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도 뭐 하나만 좀 비율을 들어서 네.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요. 뭐 예를 들어. 네, 그나마 가장 쉬운 거는 제가 보기에는 월간 RSI인 것 같아요. 월간 RSI. 대부분의 이제 사용하시는 그 거래소나 이런 데 차트 보시면은 네. 보조 지표 중에 상대 강도 지수거든요. RSI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를 그 기준을 달로 해 놓으시고 1개월로 해 두시고 보면은 그 월간 RSI가 첫 번째 사이클에서 여기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거보다 좀 덜 올랐다 떨어져요. 세 번째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올랐다 떨어져요. 그걸 이렇게 일렬로 쫙 해보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요거 한 중간까지 왔어요. 그거에 얘가 이제 터치를 하냐 안 하냐. 닿을 때 정도가 이제 고점이다. 아. 그게 일반인이 보기 가장 쉬운 거가 아닐까. 네. 그러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뭐 한 절반 정도 와 네, 있는. 아직 한참 더 가야 됩니다. 네. 아직도 한참을 더 간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런 지수나 이런 지표들이 그쵸. 고점 네. 신호들이 막 나올 때에 정리한다. 가격은 상관이 없어요. 가격은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역학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이클 후반부는 사실상 지금 채굴되고 있는 비용이나 지금까지 들어왔던 매몰 비용, 에너지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펀더멘털이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거품에 의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거품이 얼마나 예쁘게 잘 이렇게 커지느냐에 따라서 최종 가격이 결정돼요. 네. 그럼 거품이 얼마나 잘 커지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격이 좀 오를 때 적절하게 조정을 받았다가 그게 또 올랐다가 적정하게 조절을 받았다가 이거를 잘하면은 그 과열 지표들이 너무 순식간에 오르지 네. 않고 않고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오르는 거죠. 네. 그렇게 오르면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오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아름답게 형성됐던 게 2016년 2차 사이클입니다. 2016년에서 2017년까지. 그때는 정말 조금 오르면 30% 하락, 조금 오른다면 30% 건전한 조정. 이렇게 건전한 건- 조정을 아. 거치면서 그 과열 지표들이 극심하게 과열되지 않고 예쁘게 잘 거품이 양성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3차 사이클을 보시면은 팬데믹으로 인한 엄청난 유동성 확장을 해서 갑자기 순식간에 올라버렸어요. 그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올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점 지표들이 순식간에 그냥 여기 천정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클이 금방 끝나버렸죠. 끝났다.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떤 뭐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 뭐 고래라고 하나요?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오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걸 수도 있을까요? 근데 지난번까지는 사실 그 진짜 고래들이라고 할 만한 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변수는 존재를 하죠. 네. 예, 지난 사이클은 ETF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ETF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많이 사고 있고 이제 국가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워낙 큰 고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뭐 100% 장담은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제 하락이 아니라 그냥 횡보하는 정도로 뭐 계속 가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작가님은 그래도 이번에는 약간 좀 패턴화를 따라갈 것이다. 네, 저는 정말 특별한 엄청난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인간은 똑같기 때문에 인간은 네. 같은 실수를 영원히 되풀이하기 네. 때문에 결국은 사이클은 계속해서 똑같이 흘러갈 것이다. 아. 다만 상승과 하락의 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늦었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 막 중반전이다. 네, 중후반전. 이제 중후반에 들어가는 정도지, 아직도 뭐 단순 계산하면은 뭐 한 1.5배에서 그렇죠. 2배. 네, 기간 대비 수익률은 지금도 나쁘지 않죠. 여전히 뭐 한 9개월, 10개월에 두세 배가 가능한 거니까. 네. 그러면은 알트코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알트코인이 불장이 온다는 거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후반기, 비트코인의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 완전히 돌파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잠깐 네. 돌파한 그 네. 말고. 그거는 이번에는 11월 초겠죠? 네. 그 시점으로부터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두세 달 뒤부터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돼요. 비트코인보다 한 타이밍 늦게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 안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충분히 많이 올랐지만 네. 그 불장의 어떤 의미는 아닌 막- 거죠, 막 지금은. 네. 다 같이 막 물장은 올라가는. 정말 엄청나게 오릅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있는 돈 다 알트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근데 그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2차 그 반감기 때 한 달 걸로 한 번씩 30%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알트는 40~50%씩 네. 네, 조정.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넣었다가 네. 50% 맞죠. 그렇죠. 맞고 아. 다시 올랐는데 한 달 뒤에 또 맞고. 그럼 그때 계속 버텼다면 그렇죠. 버텼다면 네. 불장이 오는 건가요? 계속 버텨야 되는 거죠, 그거를. 끝까지. 한 달 걸 한 달 계속 50% 오는 거 계속 버텨야죠. 원금 찾고 다시 50%, 원금 찾고 50%. 아니죠. 근데 그거를 그런 거야? 거치면서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50% 하락했잖아요. 두세 배. 50% 하락 두세 배. 그러면은 이렇게. 진짜 믿음만 있다면. 그쵸. 믿음만 있다면 뭐 막 5배, 네. 10배를 버는 판이네요. 인데 이제 본인 인데? 전 재산 들어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쉽지 않지. 남들 막 다 지금 야 이제 끝났다. 시즌 끝났다. 시즌 뭐 말로 삼- 듣는 거랑 직접 이제 얻어맞아 보는 거는 그러니까요. 많이 다르죠. 이걸로 나 집 사고 차 사야지 했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막 네. 그러는 거를 몇 번을 겪어야 된다. 특히 뭐 이제 잡코인들은 하루에 50%도 우습죠. 그리고 뭐 다른 애들 다 오르는데 걔만 떨어지고. 네. 상대적 박탈감이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이쪽은. 네. 보니까. 또 이게 다 오른다고 해서 그게 진짜 모든 애가 동시에 오르는 게 아니고요. 네. 순환매가 좀 있어요. 이게 돌면서 올라요. 돌면서 네. 오르기 때문에 나머지 애도 오를 때 내 애는 떨어지고 있으면은 불안감이 극심한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대충 1, 2월 정도. 가장 높은 거는 제가 12월이나 1월에 한번 조정이 올 거라고 했잖아요. 큰 네. 거. 그거 끝난 이후부터. 그때 끝났을 때. 그거부터가 진짜 알트 시즌이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알트 코인은 뭐 비트코인 외에 다른 거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다 이렇게 좀 테마랄까요? 뭐 네. 이렇게 다 집단이 좀 다르던데. 근데 많이 있죠, 여러 가지 테마들이. 여기에서 뭐 그래도 좀 뭐 유망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순환매 좀 초반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지금 있을까요? 가장 유력한 거는 제가 보기엔 역시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올해 제일 안 좋았거든요. 네. 아마 이더리움을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네. 그럼 최고의 기회예요. 인간 지표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여기서는 진짜. 네. 그리고 이더리움은 원래 지금 4분기가 안 좋아요. 지난 사이클의 이 12월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지금보다 더 안 좋았어요. 오히려 지금 더 좋은 거예요. 지난 사이클보다. 지금은. 네. 네.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4분기가 제가 최고라고 저번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이더리움은 4분기가 최고가 아니에요. 이더리움은 1분기가 최고예요. 1분기. 그 말은 지금 사야 되네요. 그 다음 최고는 언제냐면 또 4분기가 아니에요. 아. 2분기가 그 다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럼 1, 2분기가 연속으로 쫙 최고야. 좋고. 네.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이든 1월이든 조정이 온 그 다음부터 알트 시즌이 시작될 때 아마 이더리움이 엄청난 활약을 할 거예요. 이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예언가와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 좀 저는 있긴 예언이 있어요. 전혀 아니고 제가 비슈사를 지금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1년 반 전부터 네. 집필을 했거든요. 작년 네, 3월부터 집필을 네. 했는데 그때 말한 게 지금 거의 그대로 다 됐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전혀 예언이 아니고 그때도 이미 과거 패턴을 파악해서 비트코인은 패턴성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대로 될 것이다라는 걸 그냥 적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전부 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지금 신기한 게 저는 뭐 이제 이거 뭐 비전문가니까 그냥 정말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면은 처음 들으면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건가 하는데 네. 이게 되는 걸 보면은 아, 이게 패턴성이 네. 진짜 강력하구나. 정말 강력해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시장 중에서 패턴성이 제일 강력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어찌 보면 돈을 벌기가 그냥 되게 네, 너무 쉬운 거예요, 좋은 그냥. 네. 구조이기도 네, 해요. 너무 쉬워요. 뭐 세금도 없고. 다만 너무 단기적으로 보진 않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진짜 단기적으로는 그 패턴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돈 벌어야지 뭐 이렇게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아 이건 확실하게 믿음이 있고 네. 패턴에 대한 진짜 신뢰가 있다면 버텨보자 했는데 또 그거대로 또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는 게 모두가 다 패턴을 알고 있는데 패턴대로 되겠냐. 근데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그 패턴대로 되는 게 이 시장입니다. 네. 왜냐면은 12월 1월에 조정이 와. 네. 그럼 다 팔어. 그 다음에 2월부터 올라. 다 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 말고 뭐 어디 기댈 데가 없기도 해요. 네. 패턴 말고는 또 네. 그러네. 그러게요.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촬영해서 또 업로드하면은 또 아마 아이 무슨 소리 이번에 또 다르다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가 하고 또 사는 분들도 네, 있는데 내년 이게 1월에 1, 2월에 보자고요. 그 사이에 뭐 어떤 예상하지 못한 악재? 트럼프 말고 뭐 아, 다른 경기 게 있을까요? 침체. 경기 침체. 네. 이번에 실업률이 4.2% 나왔는데 네. 이번에 또 파월이 뭐 경기 강화가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실업률이 올해 중반만 하더라도 3% 뛰었는데 네. 지금 어쨌든 4%대로 왔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그 경제 참여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실업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직은 해고가 별로 없으니까 실업률이 유지가 되는 건데 참여하려는 사람들도 많은데 해고까지 늘어나 봐. 그럼 실업률이 급등할 수 있겠죠. 그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다음 고용 보고서 발표에 갑자기 실업률이 4.4%가 되고 그 다음 발표에 4.7%가 됐다. 그럼 당장 1, 2월에 경기 침체로 난리가 날 겁니다. 경기 침체 이슈로. 그러면은 뭐 아까 말한 ETF나 뭐 이런 데서 막 돈을 뺀다거나 뭐 오히려 이런 식의 왜냐면 그 엄청나게 일들이. 들어왔던 돈들이 오히려 반대로 그때는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인 영향인가 아니면 이게 어떤 시즌을 끝내버릴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3차 사이클과 비슷한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3차 사이클이 아시겠지만 중국 그 채굴 금지 악재로 단기적으로 50%까지 빠졌다가 네. 다시 올라가서 전고점보다 더 올라간 다음에 끝났잖아요. 네. 그런 형태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서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네. 뭐 50%도 가능해요. 네. 그랬다가 팬데믹 때랑 똑같죠. 팬데믹 때 어마어마하게 하락했다가 갑자기 금리 확 낮춰버리자 다시 폭등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극도로 민감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럼 경기 침체가 그렇게 이슈가 발생하면 급락을 했다가 그러면 연준이 이제는 금리를 엄청난 속도로 내리겠죠. 그냥 네. 매 사이클 빅컷. 그러면 또 그 유동성 확장에 힘입어서 또 엄청나게 폭등하겠죠. 그러면서 약간 이런 V자 상승을 그리는 그런 패턴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지금 들어간다면 뭐 2배 먹는다 이렇게 아니에요. 보기가 좀 애매한 네, 게 있어요. 네. 불장에서도 비트코인은 20-30% 하락이 그냥 밥 먹듯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뭐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비트코인 정도만 해야 되겠죠. 그쵸. 알트는 알트코인까지 하면은 뭐, 너무 리스크가 네. 있는 거죠. 아니면 아예 도박으로 하시던가. 알트코인을 살 때 뭐 상위 20개를 그냥 n분의 1로 사놓고 이런 건 어떤가요? 그것도 괜찮은 전략이에요. 왜냐면 알트코인이 시총 평균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더 오르거든요. 네. 지금부터 이 시즌 종료까지 생각했을 때 그러면 괜히 잘 알지도 못하는 알트코인 몰빵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안전하죠. 그럼 뭐 시총으로 하면 보통 되나요? 아니면 뭐 1위부터 10위까지를 10분의 1씩 사던가 1위부터 20위까지를 20분의 1씩 사던가 그런 식으로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가능, 있지만 네, 가능한 전략이죠. 문제는 이제 한 번 빠지면 다 같이 빠지니까 어차피 큰 의미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평균으로 승부한 거예요. 평균 승부하는데 어쨌든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네, 비트코인보다는 더 오른다.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이게 패턴이 정말 강한 거라면 네. 어찌 보면은 진짜 이건 투자의 어떤 마인드만 좀 있는 분들은 네. 되게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책, 그다음에 제 책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같이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해 해독한 책들, 이런 책들을 많이 보셔서 자산에 대한 믿음, 그다음 사이클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네. 이걸 아무리 이론으로 믿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가서 한번 얻어맞으면 정신 혼미해지거든요. 네. 반드시 본인 돈 들어가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마이너스 30%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좀 멘탈 잡는데 마이너스 50% 60%는 솔직히 일반적인 분들이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뭐 그것도 여러 번 겪어봤으니까. 알트코인은 뭐 그거는 뭐 밥 먹듯이 나오고.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실제로 또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고요. 네. 알트코인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12월이나 1월에 있을 조정 이유를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알트코인으로 좀 많이 옮겨가는.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하락할 거를 예상하지만 그렇다고 다 팔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점진적으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거죠. 다 팔아서 네. 뭐 현금화를 했다가 이제 쭉 그거는 빠지면 좋은 다시 생각이 들어가고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생각.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고점에서 정확히 팔았다가 저점에서 정확히 잡으면 좋은데 네. 이게 막상 또 이번에는 2월에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난 1월에 팔았는데 2월에 훨씬 높이 올라갔다가 조정 받았는데 그 조정 받은 바닥이 내가 판 가격보다 높아. 그럼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트가 훨씬 덜 떨어지잖아요, 알트보다. 그러니까 조정이 온다 싶으면은 비트를 알트로 전환하는 거야. 덜 떨어지는 애로 더 떨어지는 애를 바꿔놓는 거죠. 그럼 나중에 오를 때 얘가 훨씬 더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거죠. 팔았다가 그거를 현금화했다가 그 현금으로 바닥에서 들어가야지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네. 뭐 가능하신 분이면 해도 되고요.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워낙 변동성이 네. 커가지고 이거는 가능하죠. 새로 생긴 돈은 일단 투자 안 하고 대기. 그런 네. 거는 할 수 네. 있겠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이 약간 네. 조정받았을 네. 때 알트가 더 빠지면 상대적으로 내가 좀 그쵸? 이득인 거니까. 네, 아니면 이런 거 있죠. 주식도 있는데 네. 주식은 아직 괜찮아. 또 비트 조정 올 때 주식은 조정 안 와. 그럼 주식을 팔아서 그거를 그때 산다던가. 그런 거 가능하죠. 그럼 지금 들어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뭐 예를 들어 전 재산이 100이다. 그러면은 뭐 좀 분할로 뭐 한 달에 뭐 한 20씩 뭐 이렇게 뭐 좀 쪼개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지금은 어쨌든 1월까지면은 거의 안 들어가는 게 낫네요. 조정이 끝나기 때문에 네. 지금 영상 촬영한 시점부터는 한 40일 정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만약에 1억을 넣을 거면은 1억을 40분의 1 한다면 250만 원인가요? 하루에 네,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 매일 250만 원씩 사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1월까지의 평균 가격으로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네. 좀 최대한 분할하고 그렇죠. 나눠 2월 이후부터는 이제 웬만하면 살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도 조정은 많아요. 근데 이 12월 1월처럼 좀 확실하게 조정이 올 거라고 좀 얘기하기 어려워요. 언제 올지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뭐 조정인지 뭐 단기 잠깐 뭐 빠졌다 그쵸. 올라가는 알 건지 수가 알 수가 없어요. 없는 구간에 들어가니까 네. 그건 패턴 외적인 네. 움직임들이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고려해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알트로 이제 그럼 가야 되나 고민 한번. 저는 뭐 비트코인밖에 이해가 잘 안 돼서. 근데 저는 가능하면 어떤 경우에도 비트가 그래도 50은 있어야 된다. 50%. 물론 이제 비트 50% 해놨는데 그 이후로 알트가 엄청나게 올라서 비트 비중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다시 비트를 사서 알트를 팔아서 비트를 사서 50%를 맞춰도 되고 이거는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하고 공격적인 분들은 그냥 되는 대로 놔두셔도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불장은 한 1년 정도 남은 거네요. 이제 남은 기간 한 1년이 1년에서 안 되죠. 1년, 네. 1년이 안 되죠. 1년 조금 안 되게. 네. 10개월 정도? 이제 요 마지막 불꽃을 이제 그쵸. 여기서 잘 네. 벌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실수하셔가지고 또 욕심냈다가 또 잃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뭐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좀 조언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천만 원이 4천만 원 됐다고 해서 막 기분 엄청 좋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지금. 네. 이제 진짜 1년도 안 남은 이 시기안이 이제 여러분들의 뭐 인생을 바꿀 정도의 엄청난 그 기회인데 이 사이클의 끝까지 저는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괜히 트레이딩 하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네. 알트코인 비중 너무 욕심내서 높이려고 하지 말고 적절한 비중 지키면서 그냥 사이클 끝에서 분할 매도로 판다라고 마음을 먹어 두시면은 아마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항상 똑같은 실수를 한다. 그렇죠. 근데 그걸 경험해 보는 것도 좋아요. 경험 한번 그럼 해봐야 4년 후에 다음 사이클에서는 같은 실수 안 하거든. 그것도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맞아보는 것도 네. 네.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트코인 얘기를 해봤지만은 또 이번에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네. 해서 책도 나오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그 책에도 네, 담겨져 제가 있는 이제 거죠. 아무래도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어떤 알트코인들을 사야 되는지, 그다음에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훨씬 더 자세하게 적어서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에는 이제 제가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알트코인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트코인도 패턴이 네, 패턴성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네. 보이는 네. 게 있다. 네. 그러면 이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는 그렇죠. 것도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오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슈퍼 사이클이었다면 이제 알트코인은 하이퍼 사이클. 그러면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모두가 알트코인이 더 좋다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신뢰가 있는 분들은 네. 사실 그냥 알트코인에 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비트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비트코인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 근데 알트는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 상패 때문인가요? 망해버릴 수 있어요. 네, 그런 것 실제로.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욕심내는 거는 그렇죠. 또 불가능하다. 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네. 그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을 보시던지 아니면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 네. 보셔가지고 뭐 적절하게 자산 배분하시거나 네, 그렇죠. 하시면 좋을 것 파산할 같아요. 일은 없으니까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뭐 비트코인도 충분히 많이 올라요. 그렇죠. 네. 알트코인이 너무 많이 오르고랑 내리락 해서 그렇지.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게 좋아요. 비트코인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신민철 작가님 모시고 코인 투자할 때 주의점부터 지금 어떤 패턴의 그 지금 변동성 직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영상 시청하신 분한테는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